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일 치러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에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상대 후보와의 득표율도 예상보다 큰 두 자릿수 차이가 나면서 여야의 희비가 극명하게 대비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여야 모두 미니 대선으로 여기고 사활을 걸어왔는데요. 이번 주 이슈 인사에 대해서는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영향을 분석해 봅니다. 또 서울 부산 보궐선거 속에서 논란에 휩싸인 TK 의원들의 소식 등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뉴스도 살펴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4.7 재보궐선거에서 여야는 희비가 엇갈리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국내 정치권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대선 전초전으로 여겨졌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는요. 그동안의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투표율은 전체 서울시장만 보면요. 58.2%였고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18.2%포인트, 89만 표 이상 표 차이로 따돌리고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재보궐선거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평일에 치러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표율이 60%에 육박을 해서 이 지난 지방선거 이 본선거 투표율에 근접을 했고 또 일반적인 재보궐선거 투표율보다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요. 보수 지지세가 강한 강남 3구의 투표율이 높았던 반면에 관악, 금천, 강북 등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던 지역들은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퇴근 이후의 표심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5.8% 투표율, 다른 시간대보다 높기는 하지만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선거 결과 분석,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은 곧 이어질 이슈 인사에 대해서 자세히 논해보기로 하고요. 네. 이 와중에 우리 지역 TK 의원들이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좀 있었다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구 중남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요. 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투표를 하는 그 인증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곽상도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이자요. 내년에 있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좀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 대구 지역구 의원인데 서울 시민인 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예, 다들 그렇게 좀 의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과 달리 현행법상으로 이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에 주민등록지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곽상도 의원은 처음에는 이 서울시장 선거를 도와주려고 했다. 대구 시민들한테 물어봐라. 서울시장 선거를 하라고 한다. 뭐 이렇게 또 해명을 했다가 나중에는요. 이 본인 소유의 아파트 재건축이 있는데 실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뭐 주소를 옮겼다 이렇게 해명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이 지역구 주민들은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 말고도 지역구 의원들 중에 아예 전세도 아닌 분도 있다고 하는 보도를 봤는데요. 네네. 그런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천 지역구 한 의원은 잔칫날인데 대승을 한 그날 어쨌든 폭력 행위가 있어가지고 당내에서도 소란이 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요, 이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이 당사 개표 상황실에서 이 본인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무처 국장급과 팀장급 당직자들에게 이 발길질 등의 폭행과 이 폭언을 했다 이런 이제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당직처 사무 직원들이요 사과를 하고 탈당을 해라, 당직을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송 의원은 이 소리가 조금 있었지. 폭행은 없었다. 사실과는 다르다. 이렇게 처음에는 반박을 했다가요. 사과를 했습니다. 벌써 승리에 도취를 했냐. 이런 지역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당은 이겼지만 TK 지역은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선거 다음 날에 이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TK 지역 의원들을 좀 위축시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이유는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끝나고 이제 퇴임을 하면서 한 말이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이 특정한 지역에 묶인 정당이 아니라 국민 고루에게 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당내에서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선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유권자들이 정말 투표를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아픈 패배와 기쁜 승리 이 두 가지를 여야가 이제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하든 뽑아주겠지 하는 콘크리트 지지는 없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인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긴장을 하면서 정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의 시선, 지역구민들의 시선은 의식하지. 상관없이 당에서 공천을 하면 당선이 되는 구조라는 게 너무나 저변에 깔려 있는 생각 같아서 씁쓸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한 남성의 잔혹한 스토킹 끝에 세 모녀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요. 최근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과 20대 여성 두 딸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이 현장에서 자해를 한 20대 남성도 검거가 됐습니다. 이 20대 남성은요, 이 3명의 모녀를 살해하고 이틀간 그 집에 머물면서 냉장고에서 음식도 꺼내 먹고 술도 꺼내 먹고 옷도 갈아입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하는 모습 등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고 경찰은 피의자가 만 24살 김태현 남성이라는 신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김 씨는 큰딸인 B 씨에게 연락을 하다가 거절을 당하자 퀵서비스 기사라고 집을 찾아서 이 가족들과 그리고 이 여성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돼가지고 여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오는 얘기를 보면 큰 틀에서는 스토킹 범죄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네. 여전히 이 사람들이 스토킹에 대해서는 좀 너무 사소하고 그냥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래도 조금 이게 큰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진전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요, 이 스토킹 범죄는 지난 2013년 312건에서 지난 2019년은 583건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킹 범죄 또한 보복을 두려워해서 신고를 잘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요, 실제 피해는 이 검거율을 기준으로 한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분석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의 대부분이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었고요. 스토킹은 단순히 따라다니고 귀찮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수반하는 점에서 명백한 범죄인데요. 특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특성,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인한테까지 협박이나 이런 위협을 하는 범죄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통과된 법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네. 그래도 여전히 문제점들, 보완해야 될 지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지요? 첫 발의 이후 20여 년 만에 이제 국회에서 제정이 됐는데요. 이번 처벌법은 스토킹이 어떤 행위인지를 정의를 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경찰이 접근 금지 같은 보호 조치를,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고요. 이걸 어기면 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스토킹이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등으로 처벌을 받았던 거에 비하면 처벌이 꽤 무거워지긴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 의사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니 반의사 불벌죄 규정인데요. 협박이나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이나 회유를 당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변인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당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효성에도 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무거워지고 스토킹은 중대한 범죄 그리고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일단 법이 제정된 거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제 꼭 지적이 됐던 이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요. 10번 찍어 안 넘어오는 나무는 없다. 이런 옛말, 진짜 옛말입니다. 남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행동은 범죄라는 점을 사회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토킹 피해를 입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는 거의 일상이 마비되는 정도잖아요. 네네.
대책이 좀 그 심각성을 상쇄시키고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쿠데타 뒤 민간인 학살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요. 국내 기업이 미얀마 군부의 돈줄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가 미얀마 인권 침해에 자금을 대는 주요 기업을 조사해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국내 기업 포스코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 강파는 운영 주체가 군부인 미얀마 경제지주사와 7대3 지분으로 미얀마 현장에서 도금 컬러 공장을 운영 중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모지라는 국영기업과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모지라는 기업은요. 미얀마 군부가 국영화를 한 기업으로 1988년에 민주항쟁을 유혈 진압을 한 뒤에 가스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포스코 강파는요. 2017년 이후에는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가스전 사업은 국영기업과만 합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고 가스전 배당과 수익금은 국책은행으로 들어가지 군부에게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당금을 제외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군부가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고 가스전 사업 역시 이 군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런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 지원이 미얀마 군부의 반민주적, 반인도주의적인 권력 유지에 이용이 되고 있다면서요. 이 배당금, 수익금 배분 등을 지금 한시적으로라도 끊어야 된다는 요구가 국제사회에서 거셉니다.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미얀마와 이 사업을 축소하고 있거나 중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얀마 현지 상황이 너무 악화를 하면서요.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철수를 결정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이 군부 쿠데타 이전에도 미국과 영국은 군부가 소수 민족을 학살한다는 유엔 보고서에 따라서 미얀마 경제 홀딩스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의류 회사인 H&M 그리고 일본 맥주 회사 기린 그리고 호주의 에너지 기업인 우드사이드 등이 이 군부의 학살이 계속되자 미얀마 지역에서의 사업을 축소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내는 게 목적이지만 요즘은 기업이 이윤 내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 책임, 사회와 함께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최근 투자회사들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ESG를 중시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포스코가 이번 일이 나올 때 ESG 리스크가 커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ESG가 뭡니까? ESG는 환경 그리고 사회적 가치, 투명한 지배 구조 이걸 뜻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속 가능하다 기업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요 ESG를 투자 결정의 최우선으로 삼기로 했고요. 이런 가운데 네덜란드 연기금 등 이 포스코 투자자들이요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대 주주인 우리 국민연금은 아직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기는 한데요. 이 미얀마 사태가 악화될수록 국제사회의 비판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어떤 행보를 취할지도 지켜볼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미얀마 사태가 우리하고 오버랩되는 지점이 너무 많아서 예. 특히나 더 다른 나라들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기업들도 이제 일은 좀 시작한다고 했으니까요. 관심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80여일 만에 최다 증가세를 보이면서 4차 유행이 이미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요 668명으로 늘었는데요. 지난 1월 8일 이후에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지금 계속 늘고 있고요. 수도권이 아직은 다수이기는 하지만 이 비수도권에서도 유흥시설이나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직장, 가정을 넘어서 보육시설, 학교 현장으로까지 번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면서 방역이 이제는 심리적 방역이 잘 안 돼서 느슨해진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네. 지자체마다 방역의 수준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월 중순부터 지금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입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영업 제한 같은 건 없어졌는데요. 이 단계를 다시 올리는 지역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전 그리고 전북, 전국 곳곳에서 있는데 대전을 예로 들면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높이고 학교 밀집도는 3분의 1 이하로 낮추고 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같은 그리고 학원 등은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을 제한을 하고
뭐 포장이나 배달 같은 것만 가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는데도 이를 인지를 하지 못하거나 이 숨기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감염을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요. 뭐 경남이나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뭐 약국에서 해열제나 진통제를 처방을 받았을 경우에 이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또 문제가 있다죠? 최근 국내에서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은 20대 여성이 혈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일부 특이 혈전 발생 간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에서도 접종이 중단이 됐었는데요. 유럽의약품청은 백신과 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특이 혈전 사이에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이건 일부 극히 드문 특이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접종 권고를 했던 입장을 번복을 하진 않았습니다. 영국 백신 자문기구는요 혈전 우려와 관련을 해서 이 30세 미만의 이 젊은 층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도요 화이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이 세 번째로 미국 제약회사인 얀센 백신이 국내 품목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 두 백신과는 다르게 한 번만 접종을 하면 됩니다. 우리 정부는 얀센과 600만 명분 백신 계약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국내 도입 일정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4차 유행 대기로에 선 가운데 정치권 그리고 방역을 이끌 정책기관들 지금 상황이 좀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방역을 부정하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잘 잡지 않으면 피해가 앞선 상황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방역은 이런 것과 정치랑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의학적으로 접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여야가 사활을 걸었던 4.7 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이번 선거는 두 도시의 미래뿐 아니라 내년 대선을 가늠하는 풍향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이번 4.7 보궐선거로 드러난 민심의 흐름을 분석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강호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이 예측과 다른 의외의 결과는 없었습니다. 일단 4.7 보궐선거의 결과를 보시고 민심 표심에 대한 의견 먼저 정리하고 본격적인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 교수님 먼저 하실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또 민심의 의미가 던지는 상징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에 민심의 편결이 상상하기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번에 깨달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정치를 돌아보면 재보궐선거는 집권 여당의 무덤이었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가 크게 예외는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로 스스로를 자임을 하고 촛불 정부를 통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집권 과정에서 국정 동력을 확보했었기 때문에 문제는 이 선거가 촛불 연합은 해체돼 가는 과정 그리고 촛불을 통해서 분열되었던 보수가 복원되는 과정의 결과로서 최종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이 선거 결과가 이 정부한테 던지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수민 네.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재보선의 민주당 패배는 2020년 작년 총선 때 이미 예고되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총선도 좀 깊숙이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이 민주당이 위성정당이었죠. 그 합치면은 38% 정도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게 사실은 2004년도 열린우리당 때 받은 지지율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그리고 당시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이 받았던 지지율이 34% 정도입니다. 이게 2016년 새누리당이 받았던 지지율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촛불연합과 그리고 이제 보수의 복원 이 부분이 과거의 정치 질서를 어느 정도 복귀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2020년 총선에서 드러났고 네. 근데 한국의 소선거구 제도 때문에 한 표라도 이기면은 의석을 가져가는 이 제도 때문에 민주당이 180석을 얻은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었던 분들도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내가 180석까지 나오라고 찍어준 건 아닌데 네. 이런 여론이 그때부터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고 지난 1년 동안의 정치권을 물들였던 여러 악재들을 보면 국민의힘 쪽보다는 민주당 쪽이 훨씬 많았죠. 그런 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말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 시기까지 포함을 하면은 구조적으로 그리고 배경에 있어서 이미 민주당이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 것이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뽑는 보궐선거였다고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 두 후보자를 봤을 때 예. 승리한 후보자 두 분의 면면이 사실은 옛날 분들 다시 새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서울,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뽑는 선거라기보다는 이번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박형준 부산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오래된 정치인인 것은 맞는 얘기인데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선출 공직을 맡은 지가 좀 오래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쉴 만큼 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유권자들이 좀 봐주는 여론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쪽에서 친박이라든지 극우라고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또 최근에 단연간의 어떤 미디어 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호감도가 좀 올라가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친 총선 낙선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사퇴 이 행보가 어느 정도 좀 흐려진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는 다자구도로 치러졌잖아요. 네. 다자구도가 오히려 익숙한 인물이 나오기 더 쉽습니다. 양자구도에서는 의외의 선택을 거대 정당이 이기기 위해서 할 때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후보가 되기도 했었죠. 미국에도 오바마라든지 트럼프가 다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다자구도에서는 지지층에게 확실하게 호소할 수 있는 익숙한 인물이 뜨게 돼 있고 그래서 오세훈뿐만 아니라 안철수, 나경원, 박영선, 우상호 이런 인물들이 이제 뜨게 되었었다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인물이 부상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선거였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도가 있습니다. 이 구도에서 정권 심판론이 당연히 이번 선거의 성격은 정권 심판론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십니까, 강 교수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재보궐선거는 집권 여당의 무덤입니다. 더군다나 집권 4년차 후반기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그동안 재보궐선거를 쭉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정권 심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실수라든지 사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2011년 강원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콜센터 운영 과정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방송이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좋았던 당시에 이제 여당 후보가 낙선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투표율이 너무 낮는 경우에는 사실은 또 그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이제 사실은 2004년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하고 나서 이후에 바로 치러졌던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번 선거는 명백히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과연 레드 카드냐 그러면 옐로우 카드냐 이렇게 만약에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옐로우 카드 정도 수준이다. 레드 카드는 아니다. 아직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이 선거 결과 보고 많은 그 보도나 코멘트에서 정치권에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다. 민심이 무섭다는 걸 깨닫고 과연 정치권에서 진짜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 교수님은 옐로우라고 얘기하는데 네. 김수민 평론가는 무슨 색을 주시고 싶으신지 이거를. 일단 유권자들은 한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을 보더라도 단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세훈 후보든 박형준 후보든 굉장히 큰 득표로 이겼잖아요. 네. 그럴수록 유권자들은 다양하다. 같은 지지자들끼리도. 그래서 저는 레드하고 옐로우가 섞여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반반 정도로 섞여 있지 않을까. 단적으로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론조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 정도가 오세훈 후보나 국민의힘 좋아해서 찍는 거 아니다. 정권 심판 때문에 순전히 그것 때문에 찍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김종인 위원장이 떠나면서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이 승리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도취되지 말고 네. 그런 숙제가 있는 거고 민주당은 본인들이 부족해서 진 거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 다른 검찰이나 언론이나 이쪽이 뭐 어떤 부당한
것들을 조장해서 졌다 이런 인식을 버려야 된다. 이게 그 내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일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양당이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되겠죠. 네. 승패 요인을 한번 짚어보면 가장 큰 영향을 준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 교수님? 보궐선거, 특히 집권 4년 차에 치러진 보궐선거는 집권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거입니다. 그건 이제 구도고요. 구도인데 이 구도 속에서도 또 LH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라고 자임을 했고 특히 이제 공정을 모토로 집권한 정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감성적인 슬로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국은 결과는 정의롭다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공감을 했고 지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4년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쪽이 많고 여전히 모자라다고 평가하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3년 동안은 사실은 야당의 반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1년 아까 우리 김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잠정적 지지 또는 아주 과도한 지지를 보냈던 지난 1년 동안의 선거 이후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1년 동안의 민주당의 모습이 과연 촛불 정부의 모습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국민들은 퀘스천 마크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회초리를 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람이 또 중요한데 선거에서는 바람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적된 불만들이 폭발하게 된 게 이제 LH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인물을 얘기하자면 인물은 아까 김수인 평론가가 잘 지적했고요. 저는 이제 선거운동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선거운동 중에서도 특히 이제 선거운동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남는 건 뭐 생태탕과 페라가모 그리고 LCT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왜 우리 후보를 이러이러한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인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 데를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지지자들을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오는 데 실패했고 기존에 지지했던 지지층들은 위반하는데 이들을 잡는 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차원에서 모두 다 실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수민 평론가는 어떤 게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보십니까? 보통 부동산 이슈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단일 이슈 하나만 가지고 폭발력이 강하지는 않은 거다. 저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 게 최소한 두 가지입니다. 더 따져보면 더 있겠지만 부동산하고 검찰 이슈가 두 가지가 결합됐다고 보거든요. 부동산 이슈는 누구나 공격하기 쉬운 이슈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놨지만은 집이 없이 지낼 각오를 하고 있는 세입자들부터 시작해서 무주택 실소유자, 1주택자, 다주택자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열성 지지자들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방어를 하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검찰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사안을 굉장히 깊이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 좀 말을 하기 쉽고 나머지는 아, 왜 저러지? 피곤하게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이었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이슈는 계속 지켜본 사람은 넌더리를 낼 수밖에 없는 왜 저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실망, 환멸, 분노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질적으로 강한 이슈였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양적으로 강하고 검찰은 질적으로 강한 이슈였는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잘 모르는 국민들도 아니 검찰의 에너지를 저렇게 쓸 정도의 반이라도 부동산에 쓰면 어떨까 네. 이 얘기가 온건하게라도 나오는 것인데 마침 LH 사태가 터졌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LH 사태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사퇴하고 검수완박 논란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선 마무리 오세훈 후보의 선출 이것이 3월 초순에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LH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은 직접 수사권 조정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국민들 대다수는 경찰 수사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폭발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결국에 민주당에게 굉장히 벼락이 떨어지다시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컵에 물이 누적되듯이 한데 맨 마지막 방울이 제일 결정적인 이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속 누적되어 오던 것이 폭발하게 된 계기가 LH 사태인 것처럼 보이는데 LH 투기 의혹이 이번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강 교수님?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다소 또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문제는 워낙 복합적인 문제라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논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또 공직자가 그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만 오른 게 아니라 사실은 OECD로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마이너스된 발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부동산 문제가 국민들한테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기대했던 공정이 무너진
그 사례로 이렇게 읽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이게 정책 방향하고도 관련인데 소득주도 성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실 소득만 가지고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 불공정과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게 이제 자산 불평등과 부동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문재인 정부가 감수성과 정책적 대응이 대단히 좀 미약했던 건 사실이고 LH 사태가 이것을 좀 폭발적으로 확산시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저는 LH 사태는 이번 선거의 어떤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더 가깝지 네. 않은가.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대한 불만이 이미 축적돼 있었고 거기에 기름을 더 부은 네. 정도라고 보여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는 LH 사태 때문에 여대야에서 야가 유리해진 게 아니라 오세훈 후보한테 유리하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사실 LH 사태 전까지만 해도 야권의 후보 중에서 안철수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세훈 또는 나경원이 나가면 비등하게 나오고 안철수가 나가면 박영선을 이긴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LH가 터지면서 이제 야권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불만층이 기호 2번으로 결집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네. 보면 저는 LH만 딱 떼놓고 보면은 최대 피해자는 민주당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였다. 네. 네, 그 정도의 뭐 어떤 거대한 배경을 이루는 사태라기보다는 좀 돌발적인 우연적인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마지막 한 방울의 물 정도였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두 분도 말씀하시지만 패배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패배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쩌면 민주당한테 훨씬 더 아픈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20대 남자가 출구조사만 보면요. 60대 남자보다 야당을 더 많이 지지를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수민 평론가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20대 보수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대에 관련된 가치, 정책 지향 조사들을 보면 20대는 외교안보, 사회경제, 인권 이런 여러 이슈에서 다른 세대보다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이념적으로 보수화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 때도 20대는 민주당이 힘을 실어줬거든요. 그럼 불과 1년 사이에 보수화됐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네. 보여지는 거고요. 양당 체제입니다, 결국에. 그리고 특히 비례대표 선거도 아니고 시장 한 명을 뽑는 선거인데 한쪽에 비우면 다른 쪽에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쪽에게 쏠리게 되는 게 인지상정인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심판을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를 한 것이지 더 보수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20대에도 보수적인 분들이 당연히 계시지만 노령층 전통 보수하고는 달라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016년에 뭐 불과 5년 전인데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직무수행 지지율이 20대에서 최초로 0%가 나왔습니다. 네. 예, 대화를 해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라고 생각하는 20대도 박근혜, 이명박은 아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20대 여성하고 남성하고 저는 아주 크게 분리된다고 보지는 않는 게 여성도 이번에 꽤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 좀 더 끌려서 그래도 좀 봐준다라고 네. 하는 그게 작동을 해서 좀 성별 편차가 나타난 거지 큰 흐름에서는 같은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엘버트 허시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에 보면은 요즘에 한국 정치에서도 인용이 좀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집단에 불만이 있을 때 떠나는 사람이 있고 남아서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정도 차이다. 네. 20대 남성은 떠났다. 이탈로 존재감을 증명했고 20대 여성은 그나마 우리가 남아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번에 질문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 교수님 보시기에는 20대 남자들, 특히 남자들의 이탈을 주목을 많이 하던데 20대 남자들의 이탈을 어떻게 보십니까? 20대의 그 세대 특성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0대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사회에 진입을 준비하는 세대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 스윙의 성격이 강합니다. 사실 우리가 2007년 이명박 후보가 500만 표로 넘게 이겼던 2007년 대선을 보면 그때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걸 잘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 30대 후보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20, 30대가 사실 이명박을 지지했거든요. 그때는 사실 20대의 보수론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대의 특성상 아까 우리 김 평론가가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가 충돌하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당시에 가장 중요하냐에 따라서 이 후보를 지지하기도 저 후보를 지지하기도 한다라는 네. 거죠. 또 거꾸로 얘기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떠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무조건적 지지로 생각하면 이제 사실 망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게 네. 아니라 또 마찬가지로 정부 여당 같은 경우
사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공정을 모토로 특히 청년층에 대한 미래를 모토로 집권을 했지만 과연 어떤 청년 담론이 있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거의 청년 담론이 없었거든요. 네. 제도적 해결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대의 보수라기보다는 20대의 저항적 투표의 성격이 강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 이제 우리 김평론가 말씀하고 조금 결이 다른 부분 저는 이제 20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좀 일정 정도 흐름을 좀 형성하고 있지 않느냐.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거의 비슷하게 지지를 했고요. 그리고 제3 후보를 또 많이 지지했습니다. 15% 정도 지지를 했고요. 근데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는 20대 남성들의 보수하기라기보다는 20대 여성들이 일정 정도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새로운 흐름이다. 특히 이제 전통적인 나이 드신 어른들 50대, 60대 여성들과 좀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0대 남자들이 결정적으로 이번 정권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한 가장 큰 지점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김평론가 보시기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아직은 민주당보다 더 아재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어떤 그 여성이라는 성별이나 연령의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게 과거에도 이명박 정권 초기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감을 드러낸 계층은 20, 30대 여성이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전과자 국민의힘과 현행범 민주당 사이에서 현행범이 더 싫은 거 아니냐. 도저히 못 참아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20대 남성에서 이제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또 뚜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20대 남성이 솔직히 전 세대 남성보다 성차별적이거나 성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에 가깝죠. 근데 본인들이 더 역겨운 것은 대놓고 어떤 남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 사람보다 겉으로는 페미니즘에 동조하는 듯했던 중장년 남성이 뒤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위선에 대한 그런 좀 혐오가 있지 않았는가 네.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네.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민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짧게 한번 우리가 코멘트 정도만 듣고 한번 넘어갈까 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이 야권이 압승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큰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철수의 왕이라고 이제 평가받은 안철수 이제 대표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철수하지는 않았죠 이번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거고 안철수로 대표되는 이제 중도 표심을 가져가는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김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후보하고 좀 사실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었고요. 나경원 후보였다면 더 많은 기여를 했겠죠. 근데 이제 기존의 안철수에 대한 퀘스천 마크, 의문 부호를 좀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죠. 왜냐하면 이제 공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을 통해서 국민들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 안에서 과연 어떻게 자신의 존재감과 함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결국 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영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건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그래도 못 찍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 안철수 후보에게 머물러 있었는데 그 표를 저장해 두고 있다가 스무드하게 오세훈 후보한테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오세훈 후보의 대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쾌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선거에서의 공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대선 주자 안철수로서는 굉장히 저는 비관적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됐다면 저는 서울시장 선거하고 대선하고 갭이 작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자연스럽게 서울시장 또 이겨본 사람인데 대선 후보로 내자 이런 여론이 본인이 얘기하기 앞서서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그렇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됐다면 윤석열과 거의 쌍두마차로 야권의 후보가 됐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졌고 그다음에 지는 과정이 조금 그렇게 깔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하면은 중도 확장성입니다. 원래 강점은.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 자세히 따져놓고 보면은 오세훈 후보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선거운동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의 마음을 얻어야 야권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승부수라면 승부수입니다.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제안한 것도 승부수였고요. 근데 그것이 다 불발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참혹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가십 삼아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최대의 이슈는 생태탕이다.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선거 과정 캠페인 과정 내에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제대로 된 선거 캠페인은 벌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분 보시기에 제일 아쉬웠던 점, 그래도 이것은 너무 많이 갔다 싶은 지점이 있으면 짧게 말씀 좀 주시죠. 강 교수님. 언론의 역할이죠.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무엇인가. 1년짜리 선거에서 그러면 어떤 비전이 부산과 서울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해서 보도를 좀 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세 번째 그 도덕성 검증도 언론의 역할이긴 하죠. 근데 너무 도덕성 검증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특히 이제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또 찍을래라고 하는 그런 볼모 정치. 공포를 사실 동원해서 MB 연장인데, MB의 아바타인데, MB의 세컨인데 과연 찍을 수 있냐라는 공포 정치를 통해서 공포를 동원해서 볼모 정치를 하는 그 선거운동 전략이 결국 전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 선거운동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같이 다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강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그런 MB의 그림자를 드리워서 어쨌든 공격을 하는 그 프레임이 전문가로 보시기에 과연 선거에 국민들한테 통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을 많은 사람이 지지할 때 그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BBK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명박을 지지하겠습니까 하면 당시 이미 기울어진 판에서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지하겠다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도덕적인 후보를 찍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근데 이 부분을 검증해야 되지만 거기에만 집중해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김수민 평론가는 뭐가 제일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생태탕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피해 호소인 3인방이라는 말이 있었죠. 네. 남인순, 고민정, 진선미 네. 세 명의 의원이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때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자라고 제안을 했었던 네. 장본인들이고, 그중에 특히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정보를 인지하고 연락을 그 박원순 전 시장한테 했었던 네. 그걸 누설시켰던 장본인이죠. 이게 본인이 여성운동의 그 베테랑이신데 그런 피해자에 대한 추가 가해를 했다. 이거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박영선 캠프에서 정리가 됐는데 한 명 한 명씩 차례대로 시차를 두고 자발적으로 사퇴를 했거든요. 네. 이런 형식이 아니라 박영선 후보가 본인이 일괄적으로 사퇴시켰어야 하는 겁니다. 네. 해임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건에서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박영선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지만 재량권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줬거든요. 네. 사실 저는 박영선 후보가 이번에 민주당이 낼 수 있는 최선의 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여성이고 또 보조적인 여성이나 수동적인 여성의 이미지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도부를 했을 때 들이받기도 하는 당내 비주류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부를 했기 때문에 검찰을 맡았던 추미애 장관보다는 훨씬 조용하게 안정적으로 일을 추진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강한 후보였어요, 민주당에서. 네. 근데 그 강한 후보가 독자적인 재량권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나마 정권 심판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건데 그대로 휩쓸려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후보 본인도 책임이 있고 캠프나 당에도 책임이 있는 그런 모습이 그 3인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었다고 네. 판단을 합니다. 이제 짚어봐야 될 지점은 앞으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가 대선 전초전이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김수민 평론가 먼저.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대선이 1년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시점에서 치러진 거였고, 그리고 총선 이후에 민심이 여러 군데서 부글부글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대선을 겨냥하고 바라보고 있는 유권자들이 있었던 거고, 마치 이제 언론이라든지 혹은 후보라든지 이쪽에서 정책 선거를 묻고 시장 선거 본연의 가치를 묻어버리고 대선으로 발판을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선거였어요. 오히려 유권자 입장에서 더더욱 대선 전초전일 수밖에 없는 선거였고, 그러면 오히려 대선 전초전답게 치렀느냐? 저는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전초전이라고 보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라면 그러면 대선 전초전으로서는 괜찮았느냐? 이 얘기고요. 결국에는 이 선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선거 결과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응답이 되겠죠. 이번에 나온 중간 성적표를 놓고 앞으로 내가 부족한 과목이 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보궐 선거 자체는 이제 집권 여당의 무덤이었지만 이제 선거의 사이클상 4년째에 치러진 선거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바로 다음에 치러진 선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심의 이반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는 이제 재구성하고 연합하는 과정이고 촛불 연합은 이렇게 해체되는 과정에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말씀드렸고 우리 김평론가도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다 모두 이 민심의 평결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걸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향후 일련의 과정이 결정되고 선거 대선 결과가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가 민심의 형배를 알아보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차기 대권 주자들의 역할이라든지 뭐 구도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권 후보의 자리 배치를 한번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실은 대선 전초전의 성격이 있었는데 여야 대권 주자의 구도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이번엔 강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일단 민주당은 좀 상황이 좀 어려워졌죠. 이낙연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이제 자맹 그리고 이제 재구성을 위한 그 노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사실상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이제 앞으로 지지 기반이 좀 공고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흔히 말하는 현 정부 주류라고 얘기하는 이제 문재인 그룹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제 흔히 말하는 문재인 정부 주류 그룹들, 586 그룹들이 이제 뼈를 깎는 자기 쇄신과 특히 미래 비전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 한 그 그룹이 후보를 내서 일정한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거다. 예를 들면 세대 연합, 세대 통합, 세대 또는 이제 계층 간 연합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한국 사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상한 그 내부자와 외부자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한 각고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지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의 복원이라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또 문제는 이건 이제 사실 지진은 일어났지만 야당이 지진의 근원이 아니었거든요. 국민이 지진의 근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느냐,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재구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 거기 또 결국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는 이번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두 부류의 대선 주자들이 걸러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부류는 현 정부 핵심에 몸담았던 인사들입니다.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임종석 이 부류의 주자들은 이제 거의 내다보기 어려워졌다. 확실한 것은 그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황교안, 홍준표 이 야권 쪽이죠. 좀 더 극우적인 이미지에 가까운 이 주자들 또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이번에 분명히 국민의힘의 승인은 중도 확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주자들이 다시 솟아오를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일단 이재명 대 윤석열로 좁혀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당내 주류의 저항 때문에 힘들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탈당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노태우에서 김영삼으로,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계열이 좀 다르지만은 순조롭게 이양이 된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 그리고 친문 쪽도 하나의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신 이재명 계열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으로 많이 수렴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야권에서는 저는 글쎄요 오세훈 시장이 저는 대선으로 직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 정도의 그 파괴력, 폭발력에 필적한 주자가 나오긴 또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 측면에서 사실은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은 이번 보궐선거 성패와 상관없이 아무 타격을 받지 않는 위치에 있었어요. 네. 예,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위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바람이 쏠리면서 나머지들이 정리가 되는 네,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벤트 효과가 좀 나름 괜찮았는데요. 후보 통합 과정에서 두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 두 당은 합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야권발 정계 개편 가능성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강 교수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제 국민들한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합당 과정을 거치겠죠. 근데 이제 뭐 과연 이제 윤석열로 대표되는 제3지대는 어떻게 될까는 좀 이건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의 가치는 뭐 지금까지는 발광체 아니라 반사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였기 때문에 본인이 제3지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는 한 이제 지지율이 높지만 만약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는 순간 이제 본인의 가치를 유지하는 전략을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3지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좀 공고히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합당을 하지만 여전히 야권은 제3지대와의 그런 긴장 속에서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김선재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은 사실 관심사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대표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 그것은 합당이 굉장히 시너지를 일으킬 수가 있고 안 대표나 국민의당 또 몸값을 올려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안 대표는 스스로 굴러 들어와 버린 카드가 돼버렸고 네. 굳이 더 대우를 해줘가지고 끌어들일 이유가 없게 됐거든요. 국민의힘 혼자서도 중도 확장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고 김종인 대표도 자강을 계속 강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생각은 이건 것 같아요. 바깥에 있는 홍준표 등도 받지 말고 굳이 국민의당하고 합당할 필요도 없다. 그냥 혼자서도 잘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윤석열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것인 것 같고 실제로 국민의힘, 국민의당보다는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국민의힘 대 윤석열의 관계 이게 네. 더 중요한 관건으로 남아 있는 것 같고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국민의힘에 들어갈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새로운 세력하고 시작을 하겠다. 이거라서 양측의 또 팽팽한 긴장 관계. 예, 만약에 차라리 국민의힘이 보궐선거를 패배했다면 윤 전 총장의 주가는 훨씬 더 올랐을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이 또 자강에 쓸 수 있는 미천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양쪽 간의 팽팽한 긴장 관계가 또 앞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은 얘기들 할 얘기들은 무궁무진한데 어느덧 토론 시간이 예,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채 못 다신 말씀 있으면 약 1분 정도 마무리 말씀 발언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먼저 하실까요? 네. 이번 보궐선거하고 작년 총선은 정반대의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울상입니다.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거대 양당 각자의 고정 지지층은 25 내지 33%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적 지지층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이 한쪽으로 확 쏠릴 때 작년 총선이나 이번 보궐선거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정당들은 자신들의 어떤 꽂아놓은 고정 지지층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밖의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한다. 이긴 쪽이든 진 쪽이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선 전초전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정확하게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가능성은 정확하게 50대 50이다. 지금부터가 진짜 대선 시작이다. 이 말씀을 두 당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 교수님. 뭐 잘 알려진 얘기지만 군주 민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민심의 편결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정치인과 정당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뭐 민주당 계열 정당이 항상 높이 평가하고 또 레퍼런스로 삼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또 말씀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받아들이기 힘든 뼈아픈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촛불 정신으로 돌아가느냐가 결국은 민주당한테는 향후 1년 그리고 대선 결과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수 같은 경우는 사실 보수는 이제 사람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촛불 과정을 거치면서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가 과연 이념적으로 정책적으로 변했느냐, 보수가 어떤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김병준, 김종인 비대위를 거치면서도 이런 과정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1년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지지가 잠정적 지지고 비판적 지지라는 걸 감안해서 새로운 답을 제시해야만 남은 1년을 잘 보내고 대선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오늘 4.7 보궐선거에 따른 향방과 민심의 평양계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60대 남성보다 야권을 더 많이 지지한 20대 남성 유권자의 선택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정치가 진영 논리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압승이 불과 1년 만에 참패로 이어졌습니다. 이 점이 야당에게 시사하는 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총선 이후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민심을 똑바로 살피고 오만하지 않겠다고 늘 하던 말, 그래서 별다른 신선함이 없던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걱정하던 오만함과 앞말과 다른 뒤얼굴을 보여준 끝에 참패했습니다. 데자뷰는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즉 기시감을 말합니다. 선거가 마무리되면 늘 듣게 되는 말, 국민의 준엄한 심판.
정치인들은 준엄함이라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일까요? 지난 총선 이후 들었던 같은 말을 다시 듣게 되니 이 말 역시 다시 생각납니다. 메멘토 모리. 지금의 환호는 곧 지나간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